네, GPT-1 Improving Language Understanding by Generative Pre-training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Supervised Learning과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upervised Learning은 이제 지도 학습으로서 이제 정답인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하는 방법이 이제 Supervised Learning이고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경우에는 정답, 즉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 숨겨진 구조나 패턴을 찾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딥러닝 방식은 라벨링이 된 데이터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NLP에서 지도학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지도 데이터로부터 언어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은 유용한 대안이 되고 있고요. 충분한 지도학습 데이터가 있는 경우라도 비지도학 방식으로 좋은 표현을 학습하면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지도 텍스트에서 단어 수준 이상의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트랜스퍼 러닝에 유용한 텍스트 표현을 학습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최적화 목표가 가장 효과적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연구에서 언어 모델링, 번역, 담화, 구조 등 다양한 최적화 목표들을 실험해 봤지만 과제마다 잘 작동되는 방식들이 달랐습니다. 어떤 종류의 최적화 목표가 가장 효과적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학습된 표현을 목표 작업에 트랜스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일된 베스트 프랙티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그러니까 반지도 학습의 방식이 개발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반지도 학습이라는 것은 소량의 라벨링이 된 데이터랑 대량의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GPT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제 GPT는 나와 있듯이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 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너레이티브의 경우에는 제너레이티브 러닝의 의미고요. 이 제너레이티브 러닝은 라벨 값의 분포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반하는 게 이제 discriminative learning인데 이건 라벨 값에 따른 데이터 간의 이제 decision 바운더리를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경우에는 어쨌든 데이터 분포를 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가 많을수록 좋고요. 왜냐하면 데이터 수가 많을수록 이제 분포가 모델링이 더 잘 되겠죠. 그거에 반해서 이제 discriminative learning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적어도 학습이 가능한데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샘플에 대한 과적합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트레인에 대해서 볼 건데 GPT는 크게 두 단계의 학습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라벨이 없는 큰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요. 이 과정은 모델이 언어의 일반적인 패턴을 배우도록 합니다. 어, 이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비지도 학습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건데요. 이 라벨링이 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분포를 생성하는 이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이닝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학습된 이제 이 앞에서 프리트레이닝 된 이후에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라벨이 있는 데이터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는 대량의 언라벨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요. 이 파인 튜닝의 경우에는 소량의 라벨 데이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약간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사용해서 이제 이것저것 학습을 시켜서 뭔가 기초 소양이나 기초 교양 능력들을 쌓게 하고 이제 파인 튜닝을 과정에서 이제 특정 분야에 맞게
튜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라벨이 있는 데이터와 대량의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함께 활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고요.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단어 혹은 구 수준의 통계 정보 계산을 합니다. 이를 슈퍼바이즈 러닝의 피처로 이용을 하는 거고요. 최근 연구에서는 라벨이 없는 코퍼스에서 학습된 단어 임베딩이 다양한 작업에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됨을 입증했습니다. 라벨이 없는 코퍼스를 이용을 해서 학습된 구나 문장 수준의 임베딩이 다양한 목표 작업에 텍스트를 적절한 벡터 표현으로 인코딩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T의 트랜스포머는 우리가 공부했던 그 트랜스포머인데요.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 긴 언어 구조를 효과적으로 포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STM의 모델의 예측 범위가 짧다는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프레임워크인데요. Unsupervised Pre-training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프리트레이닝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여기 이제 U가 라벨이 없는 토큰의 코퍼스를 의미를 하고요. 여기 이제 K가 컨텍스트 윈도우의 크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현재의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 고려하는 이전 단어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타가 신경망의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해석을 해보자면 라벨이 없는 토큰 코퍼스를 입력값으로 주었을 때 이전 시퀀스의 단어 K개를 고려해서 현재 올 단어가 UI가 될 확률이 높아지도록 이 파라미터 세타를 학습한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요. 인풋 시퀀스를 워드 임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을 거쳐서 H0를 생성을 하고요. 히든 스테이트를 디코더 블록에 계속 넣어서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2개의 디코더 블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히든 스테이트 값을 소프트맥스에 넣어서 확률 값을 출력을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트랜스포머 디코더 구조죠. 그래서 이를 식으로 표현한 게 이제 이건데요. 여기서 U는 이제 문맥 토큰의 벡터를 의미를 하고 WE는 토큰 임베딩 행렬, 그리고 WP가 위치 임베딩 행렬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과정을 볼 건데요. 요거는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태스크에 맞게 모델의 파라미터를 파인 튜닝 해주는 과정입니다. 랭귀지 모델의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입력 토큰 X1부터 XM까지 M으로 이루어져 있는 타겟 태스크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는 건데요. 이 X가 이제 입력 토큰이고 이제 슈퍼바이즈드니까 라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력은 이 최종 트랜스포머 블럭의 활성화 값인 HLM을 얻기 위해 프리트레인 모델에 전달되고 라벨 Y를 예측하기 위해 파라미터 WY와 함께 리니어 레이어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HLM 곱하기 WY 이 값이 이제 리니어 아웃풋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식처럼 레이어는 목적 함수가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C는 이제 라벨이 있는 라벨링된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보조학습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제 보조학습은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과정에서 프리트레이닝 시에 사용했던 목적 함수인 L1을 함께 사용해서 이 L2와 L1을 더해주는 과정입니다. 일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unsupervised에서 사용했던 U랑 여기서는 L1에 C를 넣는다는 건데요. U는 이제 라벨링이 안 되어 있는 이제 즉 프리트레이닝 시에 사용했던 데이터 코퍼스고요. 이 C는 이제 우리가 파인 튜닝 시에 사용했던 라벨이 있는 데이터 코퍼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 함수를 사용하지만 넣는 데이터가 다르다. 이 점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보조 학습으로 인해서 슈퍼바이스드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 속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구조를 왜 사용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L2만 쓰면은 이제 주어진 정답만 맞추려고 하니까 모델이 언어 구조나 의미를 깊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L1을 같이 쓰게 되면은 일반적인 언어 능력을 학습하게 돼서 일반어 능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L2가 파인 튜닝 과정에서 어, 그 태스크에 맞게 이제 튜닝을 하는 건데 그 태스크에 너무 맞게 튜닝을 하다 보면은 약간 과적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L1을 넣어 줌으로써 그걸 좀 방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파인 튜닝을 할 때 프리 튜닝을 통해 나온 웨이트를 고정시켜 놓고 그것에 대해서 튜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L1도 들어가 있듯이 뭔가 그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의 웨이트를 계속 갱신해 가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거 아닐까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 앞에 이제 람다는 논문에서 람다 값으로 0.5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람다가 늘어나면은 이 태스크에 초점화된 정도가 좀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 인풋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태스크에 따라서 입력 구조가 달라지는 건데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인풋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네 가지가 있는데 클래시피케이션, 엔테일먼트, 시뮬러리티, 멀티플 초이스 이 네 개의 인풋 데이터 구조가 다른 겁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의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이제 시작 토큰과 종료 토큰 사이에 태스크를 끼워 넣고 이제 태스크를 트랜스포머의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해서 화면 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적 포함, 엔테일먼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프리마이즈랑 하이포터시스, 이제 그 전제와 가설을 넣는데 두 개의 단어기 때문에 저 구분자로 그 문자를 구분을 해주고요. 이게 처음에 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예시를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프리마이즈가 남자는 사과를 먹는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하이포터시스는 남자는 무언가를 먹는다. 즉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의미적으로 포함한다는 게 프리마이즈가 하이포터시스를 의미적으로 포함하는가. 앞에서 제가 예시 들었던 문장은 이제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 포함을 한다는 출력값을 내겠죠. 그게 이제 엔테일먼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사도 살펴보시면 앞에와 다르게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태스크 1과 어쨌든 두 문장이기 때문에 앞에 구분자가 있긴 한데 두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두 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이유가 유사도 태스크에서는 두 문장 사이에 고정된 순서가 존재하지 않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가능한 문장 순서를 모두 포함한 입력 시퀀스를 생성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순서를 무시하기 위해서 두 개를 만들어서 각각을 트랜스포머에 넣고 그 결과값을 컨캣해서 리니어 레이어에 넣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멀티플 초이스인데요. 질문에 대한 여러 개의 정답 후보를 두고 그중 가장 알맞은 선택지를 선택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소프트맥스 값으로 각 정답 후보에 대한 확률 분포가 생성이 되고 그 확률 값이 가장 높은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NLP 모델들은 뭔가 이 각 태스크에 대해서 맞게 레이어를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스트럭처를 변경하는 작업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태스크 스페시픽 모델이 따로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GPT는 그런 구조 변경이 없이 입력만 바꿔서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조 변경 없이 단지 입력의 형식만 조정을 해서 다양한 태스크의 처리를 가능하게 됐고요. 덕분에 모델 아키텍처를 고정한 채로 범용적인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익스페리먼트를 볼 건데요. 언수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에서는 데이터셋을 북코퍼스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특징이 이제 7,000건 이상의
다양한 장르의 미 출판 도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 데이터셋으로 원비 월드 벤치마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문장 단위로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한 문단 안에 여러 개의 문장을 그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걸 다 뒤섞어 놨다는 건데 엘모의 경우 엘모가 가진 구조의 강점을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모는 양방향 문맥 학습이 핵심이기 때문에 문장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섞여 있으면은 활용하기 어려운데 GPT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문장이 섞인 원비 월드 벤치마크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의 퍼플렉시티인 1.84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퍼플렉시티라는 게 모델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측정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낮을수록 이제 좋겠죠. 그래서 GPT는 엘모랑 다르게 섞어놔도 잘 예측하더라라는 거고요. 12개의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록을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BP인데요. BP가 이제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 그래서 모든 문자를 바이트 단위로 처리한 뒤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자 쌍을 찾아서 치는 겁니다.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시로 봤던 게 예를 들어서 로우, 뭐 로어, 로에스트 이렇게 있으면은 걔네들을 단어 단위로 다 쪼개면은 이제 뭐 로우 같은 경우는 LOW, 뭐 로어는 LOWER 이렇게 다 쪼갠 다음에 거기서 가장 많이 자주 등장하는 문자 쌍들끼리 계속 합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LO가 제일 많으니까 LO가 합쳐지고 그다음에 LOW가 되고 그래서 로우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음에 또 E랑 R이 합쳐져서 로어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파생어나 복합어나 특히 신조어 같은 단어들을 처리하는데 매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단어들도 의미 기반으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GPT가 실제 언어를 유연하게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Supervised Fine Tuning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고요. 이제 각 태스크별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각 별로 이제 성능을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Natural Language Inference, NLI에 대해서 볼 건데, 이는 앞서 살펴본 엔테일먼트가 이제 NLI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고요. 이 MNLI 혹은 뭐 SNLI 뭐 여러 애들이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이고요. NLI의 여러 데이터셋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맨 아래가 이제 우리의 모델이 되겠고요. 그 위에 애들이 이제 그 당시의 최고 성능 그런 애들보다 이제 성능이 대부분 좋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저기 5 가로치고 5x 뭐 3x 되어 있는 거는 앙상블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5개를 앙상블한 거보다 성능이 좋았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Q&A인데요. Q&A는 이제 멀티플 초이스 태스크에 대한 결과이고 이것 또한 뭐 여기는 9개 앙상블 한 것보다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류랑 유사도 경우에는 이제 글루 벤치마크를 기반으로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다양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프레임워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평가 기준이 MC, ACC, F1, P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MC라는 거는 매튜 상관계수입니다. 그래서 이진 분류 결과의 품질을 평가하는 통계 지표이고요. 나머지 뭐 어큐러시나 뭐 F1이나 PC는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GPT가 그 당시의 최고 성능들보다 성능이 거의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살펴볼 내용이 Impact of Number of Layers Transfer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X축을 먼저 보시면 트랜스포머를 몇 번 반복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X 값이 커질수록 이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X축에 보시면 12라고 돼 있죠. 그래서 레이어를 최대 12개까지 쌓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학습 과정과 검증 과정 모두 이제 좋은 성능을 이제 층을 쌓을수록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된 정보를 많이 활용할수록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로샷 비헤이버인데요. 제로샷이라는 거는 모델이 해당 태스크에 대해서 한 번도 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입력만 주면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샷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 선의 색깔이 각각의 태스크를 의미하고요. 실선이 트랜스포머, 점선이 LSTM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태스크에서 트랜스포머가 LSTM을 이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프리트레이닝을 거듭할수록 성능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이제 구성 요소 제거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차트 여기가 이제 우리의 모델이고요. 여기서 뭔가 한 개씩 빼가면서 성능 차이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트랜스포머 WO 프리트레이닝은 이제 WO가 with out이거든요. 그래서 사전 학습의 유무를 관찰을 한 건데요. 이 결과를 보시면은 프리트레이닝이 큰 성능 개선을 가져오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L1C의 유무, 즉 보조학습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를 보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작은 데이터셋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이제 보조학습을 하지 않은 게 더 성능이 좋았는데 데이터셋이 클수록 보조학습을 하는 게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맨 마지막은 같은 조건일 때 LSTM과 트랜스포머를 비교를 한 건데 트랜스포머가 더 좋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으로는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이닝과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파인튜닝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했고 긴 문장을 가진 코퍼스를 프리트레이닝해서 일반적인 지식과 넓은 범위의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각 태스크별로 뛰어난 성능을 발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